이상하죠? 크게 쓴 돈이 없는데도 통장 잔고가 자꾸 얇아집니다. 저는 30년 은행 창구에서 똑같은 표정을 수없이 봤습니다. 고지서를 한 장씩 꺼낼 때마다 작아지는 어깨, 자동이체 메시지가 울릴 때마다 덜컥 내려앉는 마음. 관리비, 전기요금, 휴대전화, 약값, 교통카드 충전. 눈에 띄게 소비한 기억은 없는데 그 작은 파도가 매달 밀려와 모래성을 허물어뜨립니다. 문제는 얼마 썼나가 아니라 어떻게 나가나였습니다. 돈이 새는 곳은 구멍이 아니라 리듬에 있었거든요. 리듬이라는 말을 꺼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젊을 때는 25일이면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리듬이 있으니 나가는 리듬, 공과금, 카드 대금과 균형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뒤에는 들어오는 리듬이 약해집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 전부이거나 심지어 연금 수령일도 제각각이라 체감이 잘 안 됩니다. 반면 나가는 리듬은 훨씬 규칙적이고 빈번합니다. 자동이체일, 통신요금일, 관리비일, 약국 결제일. 결국 안 썼다가 아니라 리듬이 깨졌다가 잔고가 줄어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이유는 고정비의 착시입니다. 사람은 큰 지출엔 경계심이 생기지만 작은 정기 지출엔 관대해집니다. 1만 9천 원, 7,800원, 1만 2천 원. 이런 구독형 비용이 3개만 모여도 한 달 4만 원대, 1년에 5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약값도 비슷합니다. 만성질환 약이 3만 5천 원, 영양제가 2만 원, 혈압기 소모품이 1만 원. 합치면 한 달 6만 7만 원이고 1년에 80만 원 안팎입니다. 숫자를 더해보면 별거 아닌 돈이 아니라 알아서 빠져나가는 월급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영수증이 저거 불편함을 덜 느낄 뿐 통장에는 확실히 상처를 남깁니다. 셋째 이유는 망이 일시 수령의 공백입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목돈을 정기예금에 맡기고 만기에 한 번에 받는 게 이득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율 표기만 보면 그럴듯하죠. 하지만 그 1년, 2년 동안 생활비는 어디서 메우나요? 결국 다른 통장에서 조금씩 당겨 쓰고 부족하면 적금을 깨고 그러다 보면 원금은 그대로라는 안도감 대신 내 돈이 줄어든다는 불안만 자랍니다. 저는 이 공백을 무수입의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터널을 지나는 동안 차는 연료를 태우고 통장은 잔액을 태웁니다. 목적지에서는 이자를 한 번에 받지만 터널 안에서의 허기를 못 버티면 중도해지라는 더 큰 손실로 돌아옵니다. 넷째 이유는 현금 흐름표의 부재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월급 명세서는 있지만 은퇴자를 위한 월 생활비 명세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얼마 남았는지에서가 아니라 다음 달도 버틸 수 있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실제 상담에서 저는 가장 먼저 3가지 칸만 채웁니다. 들어오는 돈, 연금 이자, 나가는 돈, 고정비, 변동비, 비상비, 의료 경조. 이 표를 적는 순간 어르신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불안의 정체가 숫자로, 숫자가 선택으로 바뀝니다. 한 달에 23만 원이 모자라네요. 그럼 15만 원은 이자로, 나머지 8만 원은 기초연금 절약으로 메울 수 있어요. 막연함을 칸 하나로 바꿔주는 것, 그게 통장 잔고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섯째 이유는 세금과 수수료의 그림자입니다. 이자소득세 14%, 지방세 1.4%, 합쳐서 15.4%가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1년에 이자 120만 원을 받으면 세금만 18만 4천 원입니다. 여기에 은근한 수수료, 타행이체 수수료, 체크카드 연회비가 더해지면 연간 3만 5만 원이 더 사라집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줄일 수 있다는 말도 맞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이라면 이자를 받으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칸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칸은 신청해야 열립니다. 자동으로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통장은 메달 같은 곳에서 조금씩 피를 잃습니다. 여섯째 이유는 안전 신호의 부재입니다. 돈은 온도계가 없습니다. 대신 경보등이 필요합니다. 잔액 3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경보 울림, 의료비 월 10만 원, 초과시 경보 울림 같은 스스로의 규칙이 없다면 우리는 늘 늦게 알아차립니다. 카드값이 이미 결제된 뒤, 약국에서 이미 긁은 뒤, 관리비가 이미 빠져나간 뒤, 경보는 사후 통보가 아니라 사전 멈춤이어야 합니다. 어르신들께는 복잡한 앱 대신 달력의 빨간 점 3개만 찍자고 권합니다. 연금 입금일, 고정비 이체일, 이자 받는 날. 이 3점이 보이는 순간 돈의 흐름은 머릿속이 아니라 달력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때부터 장호는 줄어드는 느낌이 아니라 흐르는 그림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장호가 줄어드는 6가지 실체입니다. 쓰지 않아서 남는 게 아닙니다. 들어오는 리듬이 없어서, 작은 고정비가 눈에 안 보여서, 망이 터널에서 허기를 참지 못해서, 표가 없어서, 세금과 수수료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어서, 경보가 없어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줄어듭니다. 저는 이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대신 이야기의 방향을 틀 겁니다. 줄어드는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 막는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구조는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월급의 리듬을 다시 심고 터널을 짧게 만들고 세금의 그림자를 줄이면 됩니다.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68세 최명학 어르신은 통장에 9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불안해서 수면제를 찾았습니다. 돈이 있는데 왜 불안하실까요? 제가 묻자 어르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달력에 점을 찍었습니다. 연금일, 15일, 공과금 10일, 통신비 13일, 약값 매주 목. 그리고 이자 받는 날은 공란으로 남았습니다. 선생님, 이자 받는 날이 없네요. 그 말이 끝나자 어르신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이자가 찍히는 구조를 만들기로 약속했고 3달 후 어르신은 같은 금액을 가진 채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호는 비슷한데 마음이 다릅니다.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게 노후의 이자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안심이요. 이 영상의 처음에서 저는 리듬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리듬의 첫 박자를 예고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우리는 장호를 지키는 가장 간단한 장치, 매달 찍히는 돈을 만들 겁니다. 월급이 사라진 자리, 2번째 월급을 심을 겁니다. 거창한 투자도 복잡한 금융상품도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은행, 이미 익숙한 예금으로. 다만 방식은 바꿉니다. 만기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 조금씩 숫자와 마음이 동시에 숨을 쉬도록 리듬을 되살릴 겁니다. 지금 잠깐 당신의 통장을 떠올려 보세요. 다음 달 10일, 13일, 25일에는 무엇이 빠져나가나요? 그리고 그 사이 당신의 통장에는 무엇이 들어오나요? 공백이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채울 자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빈칸에 이름을 적겠습니다. 월지급식, 그리고 안심. 돈이 있어도 왜 불안할까요? 은행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윤정 씨, 제 통장에 8천만 원은 있는데요. 이상하게 마음이 안 놓여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분은 지금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균형을 잃고 계시구나 하고 느낍니다. 돈이 남아 있어도 불안한 이유는 단 하나.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월급날이라는 확실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25일이 되면 돈이 들어오고 카드값이나 공과금은 그 뒤로 빠져나갔죠. 들어오는 박자가 있으니 나가는 박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박자가 끊깁니다. 돈은 조금씩 빠져나가는데 통장은 잠잠합니다. 그 정적이 바로 불안의 소리입니다. 67세 김명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퇴직 후 받은 5천만 원을 두 계좌에 나누어 넣고 연금 70만 원으로 생활하셨습니다. 연금은 금방 다 나가고 통장은 줄고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 잠이 안 와요. 김 씨는 통장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잔액은 줄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내일이 불확실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녀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몇 가지나 되세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국민연금 하나요. 그 순간 문제의 뿌리가 드러났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리듬이 하나뿐이라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 분, 68세 최명학 어르신은 통장에 9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돈이 금방 사라질까봐 걱정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종이에 단순한 표를 그려드렸습니다. 들어오는 칸엔 연금, 나가는 칸엔 생활비, 약값, 관리비, 그리고 이자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자 들어오는 날이 없으시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자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늘 빠져나가는 것만 보는 거군요. 그날 이후 그는 예금 방식을 바꾸고 한 달에 한 번 이자가 찍히는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3달 뒤 다시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정 씨, 이번 달 관리비는 이자로 냈어요. 내 돈은 그대로 있고요. 이처럼 돈의 리듬을 다시 심어주면 통장은 변하지 않아도 마음은 바뀝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려 합니다. 불안을 메우려다 위험을 택하는 것이죠. 최근 복지관 상담에서 만난 70대 부부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서요. 주변에서 추천한 펀드에 넣었어요. 2달 만에 15%가 됐어요. 부부는 조금이라도 불리려 했는데 오히려 잃었어요.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손실이 아닙니다. 은퇴 이후에 가장 큰 적은 위험이 아니라 회복할 시간의 부족입니다. 30대라면 다시 벌면 되지만 70대는 시간이 자산입니다. 불안은 늘 빈자리에서 자랍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이자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두 번째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달 작지만 확실한 흐름, 그것이 불안을 덮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돈이 조용한 게 무서운 것입니다. 장어의 숫자가 아니라 숫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사람을 안심시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음 달 10일 공과금이 빠져나가는 날, 같은 날 통장에 12만 원의 이자가 찍힙니다. 문자 알림이 울리죠. 이자 입금 100,000원. 그 짧은 알림 한 줄이 마음을 바꿉니다. 아, 나도 여전히 벌고 있다. 불안은 사라지고 자존감이 들어옵니다. 결국 노후의 불안은 없음이 아니라 멈춤에서 옵니다. 통장은 멈췄는데 세상은 계속 움직입니다. 물가도, 약값도, 세금도. 그래서 우리는 통장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노후 자금 관리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불안하다면 그건 돈이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그 불안을 멈출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위험한 투자도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돈이 매달 숨쉬게 하는 구조, 월지급식 예금을 심어주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72세 정순옥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분은 똑같은 돈으로도 어떻게 매달 웃음을 되찾았는지 그 변화의 비밀을 함께 풀어볼게요. 사람들은 불안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노후의 가장 큰 함정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돈을 불리려는 순간 불안이 기회로 둔갑하고 기회는 유혹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유혹은 어느새 당신의 평생 모은 돈을 집어삼킵니다. 저는 은행에 있을 때 그 광경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 어르신들까지 안전하다더라 는 말에 속아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모든 걸 잃고 돌아오는 모습을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9세 정만수 어르신은 은퇴 후 모은 6천만 원을 지인의 소개로 정부 인증 고수익 상품에 넣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든든하게 들렸죠. 한 달에 2% 이자, 원금 보장, 게다가 국가 지원 사업이라는 설명까지 붙었습니다. 하지만 2달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돈이면 손자 대학 등록금도 낼 수 있었는데 정 어르신의 눈빛엔 깊은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기꾼이 교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정 어르신이 은행보다 말 한마디를 더 믿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율보다 위로에 약합니다. 이건 어르신들 전용 상품이에요. 요즘 다들 이걸로 이자 2배 벌어요. 안정적인 수익 정부도 인정했어요. 이런 문장들은 달콤하지만 단 한 글자만 바뀌면 진실이 됩니다. 이건 어르신 전용 함정이에요. 실제로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피해자들의 금융사기 피해액이 최근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수익 보장형 사기, 안전상품 사기가 대부분을 차지했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불안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을까봐 불안하고, 은행 이자가 낮아서 불안하고,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불안합니다. 그 틈에 누군가는 다가와 속삭입니다. 이건 안전합니다. 그렇게 평생 쌓은 신뢰가 무너집니다. 저는 상담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할수록 단순하게 가세요. 불안이 큰 사람일수록 복잡한 상품에 끌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잡한 설명일수록 전문적인 느낌이 나니까요. 그러나 진짜 안전한 금융은 설명이 짧습니다. 넣으면 이자 준다. 정해진 기간, 정해진 금리. 이것이 전부입니다. 70세 박순자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행은 믿는데 은행 이자가 너무 적어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권하는 펀드에 넣었다가 1년 만에 원금이 30% 줄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하루에 10번씩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불리세요. 대신 지키세요. 그리고 월지급식 예금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다르다고요? 그러나 3달 뒤 할머니는 웃으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윤정 씨, 이자 들어오는 날이 기다려져요. 그날이 제 월급날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돈이 들어오는 리듬이 생기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은 이율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안은 예측 가능한 흐름으로 사라집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위험은 이자율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자율이 높을수록 위험도 높아진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반대는 틀립니다. 이자율이 낮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은행이라도 상품 구조가 복잡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도 해지 시 이자 손실이 크거나 우대 조건을 놓쳐 금리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율보다 구조를 보세요. 노후의 돈은 벌기 위한 돈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돈입니다. 지키는 사람은 돈이 줄어들어도 평온합니다. 벌려는 사람은 돈이 늘어도 불안합니다. 이제 우리는 방향을 바꿀 시간입니다. 위험한 투자 대신 안전한 흐름을 만드는 구조. 그 구조의 이름이 바로 월지급식 예금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72세 정순옥 씨가 똑같은 돈으로 어떻게 매달 이자를 받으며 웃음을 되찾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녀가 이제는 이자가 내 월급이에요 라고 말했던 순간 그 목소리 속엔 평생 찾던 안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똑같은 돈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은 건 72세 정순옥 어르신의 상담 자리였습니다. 그분은 2년 전 은행 직원의 권유로 5천만 원을 일반 예금에 넣으셨습니다. 이율은 4.2%, 만기는 2년. 2년 뒤에 한꺼번에 받으면 이자도 크고 좋지요. 직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그 2년 동안 단 한 푼의 이자도 통장에 찍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다른 통장에서 조금씩 돈을 뺏으셨죠. 이게 맞는 건가 싶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만약 이 돈을 월지급식으로 하셨다면요? 한 달에 약 17만 원씩 들어왔을 겁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제 손을 봤습니다. 그럼 2년 동안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 돈이면 약값, 관리비, 손주 용돈까지 해결되셨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정순옥 어르신은 손을 모은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날 우리는 바로 은행에 함께 가서 기존 예금을 해지하고 새로 월지급식 예금으로 재가입했습니다. 금리는 같았습니다. 그러나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를 매달 받는 구조. 한 달 후 어르신은 환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윤정 씨, 이번 달 관리비는 이자로 냈어요. 그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줄 몰랐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같은 금리, 같은 은행, 같은 돈. 달라진 건 단지 리듬뿐이었습니다. 월지급식 예금은 단순히 이자를 나눠받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건 심리적 급여 시스템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 그건 숫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안도감입니다. 매달 이자가 찍힐 때마다 사람은 다시 살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습니다. 노후의 외로움과 불안은 대부분 더 이상 들어오는 게 없다는 정적에서 생깁니다. 그 정적을 깨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바로 이 리듬입니다. 물론 모든 예금이 월지급식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은행에 따라 월이자 지급형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가입할 때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예금은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예금이라는 단어만 듣고 동일한 상품이라고 착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만기 일시 지급형과 월지급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언제 받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매달 공급받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72세 박인자 어르신의 사례를 볼까요? 그녀는 퇴직금 4천만 원을 그냥 보통 예금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65만 원으로는 생활비가 모자라 매달 25만 원씩 부족했죠. 이러다 통장이 텅 비면 어쩌죠? 그 불안함 때문에 밤마다 장부를 썼지만 잔액은 줄어들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천만 원을 월지급식 예금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금리는 연 4.2%, 계산해보니 한 달 세전 이자는 약 14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르신이 65세 이상이셨기에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었죠. 즉, 세금 없이 14만 원이 고스란히 통장에 찍히는 구조입니다. 그 후 어르신은 매달 자신의 월급날을 기다렸습니다.
이번 달 약값은 이자로 냈어요. 아들한테 손 벌릴 일 없으니까 좋네요. 그 한마디에 담긴 자존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이처럼 월지급식 예금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그건 노후의 자존감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이라도 내 통장에서 스스로 들어오는 구조. 그건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신호입니다. 통장이 조용하면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매달 찍히는 이자 한 줄이 있으면 마음은 달라집니다. 그건 단지 숫자가 아니라 삶의 박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흐름에 세금 없는 혜택을 더할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비과세 종합저축제도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노후의 황금 열쇠입니다.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이자를 100% 받는 방법,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제도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알면 당신의 통장에 남는 건 단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며 가장 아쉬워하셨던 부분입니다.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제도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은행 이자 받으면 세금 떼이잖아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65세 이상이라면요. 우리는 보통 이자를 받을 때 14%의 세금을 냅니다. 100만 원을 받으면 14만 원이 빠져나가는 거죠.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게 매달 누적되면 1년에 25만 원, 10년이면 250만 원입니다. 한 달 약값으로 계산하면 무려 1년치 약값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걸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영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도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이름은 비과세 종합저축. 말 그대로 예금이든 적금이든 이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예요. 대상은 65세 이상 시니어,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1억 원 한도. 즉, 예금 원금 기준으로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73세 한영석 어르신을 상담했습니다. 저는 매달 이자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세금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통장을 확인해 드렸더니 5년 동안 무려 120만 원의 세금을 내고 계셨습니다. 한 번도 비과세 신청 안 하셨네요. 그 말을 듣고 어르신은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어르신. 은행에서 따로 안내해주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120만 원이면 손주 학원비예요. 너무 아깝다. 그날 저는 어르신과 함께 은행에 가서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신청 과정은 간단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65세 이상이라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하려고 합니다. 창구 직원에게 이렇게만 말하면 바로 등록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의 신청으로 앞으로 수년간 세금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은행을 합쳐서 1억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6천만 원, B은행에 5천만 원이 있다면 총 1억 1천만 원이죠. 이 경우 1억 원까지만 비과세, 나머지 1천만 원은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에 나누어서 예금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합산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 하나, 최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한 은행이 만약 부도가 나더라도 1억 원까지는 국가가 보장합니다. 따라서 1억 5천만 원 이상을 넣으실 경우에는 두 은행으로 나눠서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8천만 원, B은행에 7천만 원. 이렇게 하면 전액 보호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과세 신청은 은행마다 따로 해야 하나요? 정답은 네, 은행별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A은행에서 했다고 B은행에도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금하실 때마다 꼭 물어보세요. 이 예금 비과세 등록됐나요? 그 한마디로 수십만 원이 달라집니다. 한 번은 70세 최정숙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윤정 씨, 저는 세금 조금 내도 괜찮아요. 귀찮아서 그냥 두려고요. 그 말에 제가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귀찮은 게 아니라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방법이에요. 한 번만 신청하면 그 이후 평생 혜택을 보실 수 있는데 안 하실 이유가 없죠. 그 후 할머니는 은행에 다녀오신 뒤 전화하셨습니다. 정말 세금이 안 빠지네요. 이게 진짜로 되네요. 그 목소리엔 기쁨보다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예금은 월지급식으로 바꾼다. 2.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등록한다. 3. 1억 원을 초과하면 나눠서 예치한다. 이 세 가지를 실행하면 당신의 통장은 매달 이자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월급엔 세금이 없습니다. 그건 단지 돈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의 차이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해 노후 생활을 완전히 바꾼 부부의 사례를 들려드릴 겁니다. 이분들은 불안 대신 여유를, 걱정 대신 취미를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통장은 단 한 번도 다시 조용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부를 처음 만난 건 2022년 초 봄이었습니다. 74세 윤동식 어르신과 70세 김선화 여사님. 두 분은 평생 맞벌이로 성실히 살았고 은퇴 후 모은 돈이 1억 3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풍족해 보였지만 마음속엔 늘 불안이 깔려 있었죠. 은행에 넣어두긴 했는데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전기세도 무섭고. 윤 어르신의 손끝은 꼼꼼하게 정리된 통장 위에서 자꾸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매달 얼마 정도 들어오세요? 국민연금이 둘이 합쳐서 110만 원 정도요. 생활비는요? 한 달에 150만 원쯤 나가요. 근데 언제 병원비가 생길지 몰라서 늘 조마조마하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1억 3천만 원을 한 은행에 다 넣지 마시고 A은행에 7천만 원, B은행에 6천만 원으로 나누세요. 그리고 두 군데 모두 월지급식 예금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윤 어르신은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져요? 이자가 매달 들어옵니다. 세금도 한 푼 안 떼이고요. 계산해보면 한 달에 약 23만 원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23만 원이요? 네. 그 돈이면 관리비, 약값 다 내고도 손주 용돈을 줄 수 있습니다. 3달 후 윤 어르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정 씨, 오늘 또 이자가 찍혔어요. 우리 부부가 요즘은 문화센터 다녀요. 제가 서예 배우고 아내는 요가 배워요. 그 돈으로요. 이런 여유가 생길 줄 몰랐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이 주는 자유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확실한 흐름. 그 리듬이 삶의 박자를 되돌려줍니다. 사람은 통장이 조용할 때 가장 불안합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는 순간 마음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통장에 매달 이자가 찍히는 순간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나는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윤동식 어르신 부부는 그 이후로 손주 돌보며 여행도 다니고 노후를 살아내는 대신 즐기는 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월지급식 예금도 맞는 건 아닙니다.
첫째, 중도 해지 금지. 만기 전에 찾으면 약속한 금리의 절반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당장 쓰지 않을 돈만 넣으세요. 둘째, 고금리 유혹 조심. 연 10% 이자, 정부 보증 상품 같은 문장은 거의 100% 사기입니다. 요즘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노년층 금융사기 피해자 중 72%가 고이율 미끼 상품에 속았다고 합니다. 정식 금융기관인지 꼭 확인하세요. 셋째, 이해 안 되면 무조건 물어보기.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이 말은 결코 부끄러운 말이 아닙니다. 내 돈이 걸린 문제니까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노후는 훨씬 안전해질 겁니다. 이건 이율의 싸움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싸움입니다. 70대 후반의 한 상담자분이 이런 말을 하신 적 있습니다. 윤정 씨, 젊었을 땐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내 통장이 매달 숨 쉬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돈이란 결국 시간을 안심으로 바꾸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 예금은 월지급식으로. 2.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3. 1억 원 이상이면 두 은행으로 나눠서 예치. 4. 정식 금융기관 외의 상품은 절대 금지. 5. 예금할 땐 이율보다 구조를 확인. 이 5가지만 지켜도 노후는 불안 대신 안심으로 채워집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나도 지금 당장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저녁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시니어 월지급식 예금 검색만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노후가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돈이 당신을 지켜야 합니다. 돈은 벌 때보다 쓸 때 성격이 드러나고 노후의 평화는 그 리듬을 만들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부모님, 친구분, 이웃 어르신께 공유해주세요. 나이 들어도 불안하지 않은 인생. 그건 돈이 아니라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편안한 노후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배운 진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겁니다. 잊지 말고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이 풍요로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문고리를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데 그 익숙한 문 하나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고 두 다리는 마치 모래주머니를 단 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침 공기를 마시며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일이 내 하루의 시작이었는데 이제는 현관을 나서는 것조차 작지 않은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문 밖에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오늘은 괜찮겠지.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지만 몇 걸음만 내딛자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두근거리고 허벅지는 금세 타들어가는 듯했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 몸이 예전과는 다르구나.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뭔가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된 거구나.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힘이 빠지는 거지. 하지만 저는 노인의학을 30년간 연구하며 수많은 노년의 몸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 당연함 속에 얼마나 많은 오해가 숨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은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제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언젠가 어머니는 계단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한 계단을 오르기 전 손잡이를 꼭 움켜쥔 채 한참을 서 계셨죠. 그때 어머니의 눈빛에는 피곤함이 아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제 혼자 못 걷게 되는 건 아닐까? 그 한숨 속에는 자유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사로서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왔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의 몸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 모든 이론이 무너졌습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존재의 증거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걷지 못한다는 건 단지 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존과 삶의 방향까지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호야, 요즘은 계단이 무서워. 그 말 한마디가 제 연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걷는 힘이 사라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 조사와 관찰을 거듭하면서 알게 된 건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36세 무렵부터 근육량은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46세, 56세를 거치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66세 이후엔 1년에 1% 이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83세를 넘어서면 그 속도는 3배로 급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몸은 이미 수년 전부터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 어느 날 문고리 앞에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젠 예전 같지 않구나. 저는 수많은 어르신을 진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사님, 갑자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갑자기도 아니고 이유 없이도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조금씩 계단이 버거웠고 이전에 비해 산책 후 숨이 더 차오르고 무릎이 시큰거려 자주 쉬게 됐던 것. 그 모든 조각들이 이미 경고였던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2분의 환자가 있습니다. 한 분은 80세까지 난 아직 괜찮아라며 아무런 준비 없이 지내셨고 84세가 되던 해에 한 번의 낙상으로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그 뒤로는 보행기를 의지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죠. 반면 72세부터 매일 25분씩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신 분은 올해 88세가 되셨는데 지금도 마트에서 직접 장을 보고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활기차게 지내십니다. 환경도 나이도 조건도 같았지만 단 한 가지, 준비의 유무가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는다. 다만 관리하지 않으면 떠날 뿐이다. 우리의 다리는 단순한 근육이 아닙니다.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고 자유로 향하는 길입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스스로 갈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리에 조금이라도 힘이 빠졌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늦은 게 아닙니다.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단 10분이라도 몸을 깨워보세요. 내일의 자유는 오늘의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걷는 힘이란 무엇이며 왜 그것이 인간의 존엄과 연결되는지 그 본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걷지 못한다는 건 단순히 다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자유를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문 밖을 나설 수 없다는 건 인생의 절반이 사라지는 일과 같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어머니의 눈빛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몇 해 전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날, 어머니는 늘 하시던 대로 장을 보러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죠. 춥네 하며 웃으셨지만 그 표정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계단 3칸을 내려가는 일조차 두려웠던 겁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장보기를 멈추셨습니다. 요즘은 택배도 있고 밖은 미끄러워. 그 한마디 뒤엔 이젠 예전 같지 않다는 슬픈 체념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거실에 앉아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엔 늘 동네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시던 분이 창문 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걷는 힘이 사라지면 마음도 갇히는구나. 몸이 불편하면 세상이 좁아지고 세상이 좁아지면 마음까지 작아집니다. 노인의학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걷는 능력을 잃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위험이 3.4배 높고 인지 저하 속도도 2배 빠르다고 합니다. 다리를 움직이는 건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의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일인 겁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병원에 오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리 근육은 돈보다 중요합니다. 돈은 누워서도 쓸 수 있지만 다리는 서야 쓸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대부분의 분들이 웃으시지만 그 웃음 뒤엔 그렇지, 맞는 말이지 하는 묵직한 공감이 따라옵니다. 저는 한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78세, 퇴직 후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개업 한 달 만에 다리에 통증이 생겼고 조금만 걸어도 허벅지가 타들어가는 듯 했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는 하지 동맥 협착증. 다리 혈관이 좁아져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상태였죠. 그 후로 그는 매일 카페 의자에만 앉아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커피 향은 좋은데 발이 움직이지 않으니 인생 맛이 없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분의 치료를 도우며 저는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걷는 힘은 단순한 근육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삶의 통로다. 그래서 저는 모든 치료 계획의 시작점을 움직임으로 둡니다. 약보다 먼저 필요한 건 다시 걸어보겠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저는 하루 10분씩 어머니와 함께 복도 끝까지 걸었습니다. 처음엔 2-3걸음도 버거워하셨지만 한 달 후엔 마당까지, 석 달 후엔 동네 슈퍼까지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어머니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정호야, 내가 다시 내 다리로 걷고 있구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울었습니다. 그날 의사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확신했습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재활이 아니라 삶을 되찾는 일이라는 걸요. 저는 종종 강연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만약 내일 눈을 떴을 때 2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밖에 나가고 싶어요. 손주를 안고 싶어요. 그냥 평범하게 걷고 싶어요. 이 답 속에 인간의 본능이 있습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다리가 무겁다고, 조금 아프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늦은 게 아닙니다. 몸이 아직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나를 좀 더 써달라, 나를 움직여달라.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 목적도 없이 단지 내 발로 세상을 느끼기 위해 걸었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 기억이 아직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다리는 다시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질문으로 나아갈 겁니다. 왜 다리의 힘이 그렇게 빠르게 사라지는 걸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신호는 무엇일까? 다음 부분에서 그 숨은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몸속의 시계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 안에서는 이미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36세 무렵부터 시작된 근육의 퇴화는 10년 단위로 속도를 높입니다. 46세에는 매년 0.7%, 66세 이후엔 1.3%, 그리고 83세를 넘어서면 그 속도가 3배로 가속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계단 한 칸이 버거워지고 장을 보며 잠시 쉬게 되는 그 작은 순간들이 사실은 신호였습니다. 몸은 오래전부터 경고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무시한 채 피곤해서 그래 라고 넘겨왔던 겁니다. 저는 수많은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그 이유를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 단백질 합성 능력이 감소합니다. 예전에는 한 끼 식사로도 충분히 근육이 유지되었지만 70세를 넘기면 똑같은 식사를 해도 단백질의 60%밖에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근육은 매일 조금씩 줄고 근육이 줄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혈류가 나빠지면 다시 근육에 영향이 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작년 봄 병원 재활실에서 만난 이경숙 72세 어르신. 그분은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깜짝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미 몇 년 전부터 신호는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오르고 평소보다 걸음이 짧아졌고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는 사실. 그 모든 게 근육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경숙 어르신께 간단한 의자 운동과 단백질 섭취 계획을 드렸습니다. 하루 10분, 딱 그것만 하세요. 처음엔 힘들어 하시던 분이 3달 후엔 다른 사람처럼 달라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수월해지고 예전에는 버거웠던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걷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먼저 손을 놓았을 뿐이다.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기회를 잡는 사람만이 노년에도 당당히 걸을 수 있습니다. 영국 스포츠의학회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 3회, 회당 30분의 근력 운동만으로도 근육 손실 속도를 최대 58% 늦출 수 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손바닥 크기 정도, 두부 반모, 달걀 4개, 생선 한 토막 정도로만 늘려도 근육 회복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 흡수율은 30% 이상 상승합니다. 즉, 복잡한 처방이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진실을 놓칠까요? 그건 변화가 천천히 오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는 경고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쓰러지거나 넘어져야만 비로소 이상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는 근육의 40%가 사라진 뒤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회복 훈련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몸은 기억하고 시간은 누적된다. 30분의 산책을 건너뛴 하루가 쌓이면 1년 뒤엔 한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들어지고 3년 뒤엔 마트 한 바퀴가 버거워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오늘 10분만 움직여도 1년 뒤 당신의 몸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은 잔인하지만 동시에 공평합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그 시간을 이깁니다. 저는 한 할머니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내 몸은 이제 낡은 기계 같아요. 그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기계는 고칠 수 있습니다. 단, 멈추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오래된 시계와 같습니다. 멈춰 있으면 녹이 슬지만 매일 조금씩 돌리면 여전히 정확히 움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다리는 여전히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움직이겠다는 결심, 단 그 한 걸음만 내딛는다면 말이죠.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또 어떤 사람은 90세가 넘어도 여전히 곧은 걸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 하나, 몸속에서 보내는 경고를 얼마나 일찍 알아차리느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근육 혈관 관절이 보내는 그 신호를 하나씩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곤한 게 당연하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의 몸은 그 당연함 속에 무언의 경고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를 듣지 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말을 듣지 않게 되고 혼자 일어나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첫 번째 신호는 근육의 침묵입니다.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하지만 이 근육이 조금만 약해져도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으악 하는 신음이 새어나오죠. 그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미 몸속에서는 근육 섬유가 줄어들고 남은 근육은 지방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다리의 탄력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평균 93세 노인을 대상으로 9개월간 근력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훈련만으로도 보행 속도가 71% 개선, 균형 감각은 38% 향상되었습니다. 이건 단지 운동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육은 나이를 탓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둘째 신호는 혈액의 정체입니다. 심장은 여전히 힘차게 뛰지만 다리로 가는 혈류는 점점 느려집니다.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이 근육으로 전달되지 못해 다리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서울대병원 노인내과 연구에서는 83세 이상 노인의 26%가 하지동맥 협착증을 앓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질환은 걷다 보면 종아리가 타는 듯 아프다가 잠시 쉬면 통증이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내 다리가 쇠붙이 같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한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약국까지 걸어가는데 15분이 걸렸지만 5번은 멈춰서야 했습니다. 종아리가 불에 댄 듯이 아파서였죠. 하지만 의자에 앉아 3분만 쉬면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상하죠? 검사해보니 하지동맥이 좁아져 혈액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약물 치료와 가벼운 걷기, 조격, 쯔유유를 병행한 결과 3개월 뒤 그분은 약국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다리가 아니라 날개가 생긴 것 같아요. 셋째 신호는 관절의 균열입니다. 무릎이 뚝뚝 소리를 내며 굳어가기 시작하는 건 관절의 마모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68세 이상 노인의 46%가 무릎 관절염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2배 더 많죠.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나는 건 연골이 닳아 뼈가 직접 맞닿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번 손상된 연골은 재생이 어렵지만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통증은 줄고 기능은 회복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조건 쉬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휴식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펴기 운동 혹은 벽을 짚고 한 발로 서기 같은 간단한 동작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88세 이상 노인들이 15주간 균형 훈련을 했을 때 보행 속도는 23% 향상, 넘어짐 위험은 38% 감소했습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힘은 결국 근육의 방패에서 나오는 겁니다. 넷째 신호는 신경의 둔화입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발을 들던 순간, 이제는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뇌에서 다리로 전달되는 신호가 느려졌다는 뜻입니다. 신경세포는 나이가 들수록 전도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을 잡는 반사신경도 둔해집니다. 결국 작은 요철에도 중심을 잃고 넘어짐, 공포, 활동 감소, 근육 약화, 다시 넘어짐,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저는 이 순환을 끊기 위해 한 어르신과 3초 균형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벽을 짚고 한 발로 3초 서는 연습이었죠. 처음엔 단 2초도 버티지 못했지만 한 달 뒤엔 15초, 석 달 뒤엔 30초를 넘겼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 다시 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 한마디가 제게 평생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리의 힘을 잃는 건 노화가 아니라 방치의 결과입니다. 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포기할 뿐이죠. 자,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계단을 오를 때 혹은 일어설 때 느껴지는 그 미묘한 무게감이 사실은 몸이 건네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네 가지 신호를 되돌리는 구체적인 방법, 즉 다리를 다시 젊게 만드는 생활 습관 5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학적 근거와 함께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실천법들입니다. 지금부터의 15분이 여러분의 15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몸은 행동에 반응할 때만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삶 속에서 다리를 다시 젊게 만드는 5가지 실천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법이 아니라 수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실천해서 회복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째, 아침 15분 의자 스쿼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에 안 좋지 않나요? 하고 묻지만 오히려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무릎은 더 튼튼해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에 의자를 붙이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뒤 천천히 앉았다 일어납니다. 이때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자세입니다.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게 등은 곧게 펴고 천천히 3초에 앉고 3초에 일어나는 리듬으로 진행합니다. 8회만 해도 처음엔 허벅지가 떨리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근육이 깨어납니다. 3주 후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 아프고 2달 후엔 의자에서 훨씬 쉽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재활센터에서는 70대 이상 어르신 42명을 대상으로 8주간 의자 스쿼트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여자의 83%가 일어서기 속도가 평균 38% 빨라졌고 낙상 두려움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 단순한 동작 하나가 삶을 바꾼 겁니다. 매일 아침 15분, 그 시간이 당신의 내일을 지탱합니다. 둘째, 6초 걸음 연습입니다. 빠르게 걷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건 젊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노년기에 걷기는 속도보다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발을 내디딜 때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세며 천천히 걷는 겁니다. 이 단순한 훈련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호주의 시드니 대학 연구에서 86세 이상 노인들이 11주간 6초 걸음을 연습한 결과 보행 안정성은 35% 향상되고 넘어짐 사고가 49% 감소했습니다. 이 방법은 신경 반응 속도를 회복시키고 작은 문턱이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위험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처음엔 벽이나 난간을 잡고 연습하세요. 중요한 건 빨리 걷기가 아니라 발을 정확히 들기입니다. 그게 넘어짐을 예방하고 균형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아침 단백질 식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입맛이 없어서 아침을 거른다고 하시지만 근육은 바로 그 아침에 만들어집니다. 밤새 단백질이 소모된 뒤 회복이 필요한 시간이 바로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은 계란 4개, 두부 반모 혹은 참치 1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유나 요거트로 비타민 D를 함께 보충하면 단백질 흡수율이 30% 이상 높아집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 그룹은 5년 후 하지 근력이 21% 더 유지되었습니다. 반대로 저단백 식습관을 유지한 그룹은 같은 기간 동안 근력 손실이 2배로 빨랐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체중 1kg당 1.2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즉, 60kg 어르신이라면 하루 약 72g 정도. 이 중 30%는 반드시 아침에 섭취해야 합니다. 근육은 아침의 식사로 하루를 버팁니다. 넷째, 저녁 조격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다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 혈액이 아래로 몰립니다. 이때 40도의 따뜻한 물에 25분간 발을 담그는 조격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여기에 굵은 소금 한 숟가락을 넣으면 염분의 삼투작용으로 부종이 완화되고 다리의 피로가 훨씬 줄어듭니다. 단,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가족과 함께
조심히 진행해야 합니다. 감각이 둔해져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어머니와 함께 매일 밤 조격을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라 생각했지만 한 달 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리가 따뜻해지니까 마음도 따뜻해진다. 그 말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몸의 온기가 마음의 온기를 되찾게 하는 순간이었죠. 5째, 수분 섭취 습관입니다.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물을 적게 마신다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그 결과 혈액순환이 나빠지며 다리가 쉽게 붓습니다. 하루 최소 1.5리터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1시간마다 3, 4모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면 밤새 정체된 혈액이 다시 순환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점은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수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탈수를 유발하죠. 따뜻한 물, 보리차 혹은 미지근한 생수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임상 결과 수백 명의 노인 환자들의 다리 건강을 바꾼 방법입니다. 의자 스쿼트 15회, 6초 걸음, 단백질 아침, 따뜻한 조격, 꾸준한 수분. 이 5가지만 지켜도 83세 이후 낙상 위험은 62% 감소, 근력 저하는 40% 늦춰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5가지 중 몇 가지를 실천하고 계신가요? 만약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젊은 다리로 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습관들이 실제로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던 걷는 힘의 의미, 그 철학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진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리를 지키는 일은 단순히 몸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라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직접 증명한 걸을 수 있다는 것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웨덴의 한 장수 연구가 있습니다. 83세 이상 노인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보행 능력을 유지한 노인은 그렇지 못한 노인보다 평균 9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놀랍죠? 걷는 힘 하나가 수명을 9년 늘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의 질이었습니다. 스스로 마트를 가고 버스를 타고 친구를 만나러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위험이 70% 낮고 기억력 유지율이 2배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걷는 힘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네 발로 시장을 걸어가고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니는 일. 그 평범한 장면들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의 상징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통해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86세가 되던 해 어머니는 계단을 오르기 두려워하셨습니다. 무릎이 자꾸 덜덜 떨려서 혹시 또 넘어질까봐. 그날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천천히라도 다시 시작해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의자 스쿼트 10회, 6초 걸음 5분, 그리고 저녁엔 따뜻한 조격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시던 어머니가 3달이 지나자 다시 혼자 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날의 미소,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건 단순히 걷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은 얼굴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몸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시 살아납니다. 잘못된 상식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리가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관리하면 늦출 수 있고 실천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다시 길러지고 혈액은 다시 흐르며 관절은 다시 반응합니다. 83세 이후에도 관리하지 않으면 보행장애는 급격히 늘어나고 낙상 위험은 3배로 증가하며
자립성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꾸준히 관리한 분들은 92세가 넘어도 스스로 일어나고 걷는 힘을 유지합니다. 차이는 단 하나. 오늘 시작했느냐, 미루었느냐. 여러분, 걷는다는 건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존엄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내 발로 향할 수 있다는 것. 그건 곧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하십시오. 의자 스쿼트 15회, 6초 걸음 연습, 아침 단백질 식사, 저녁 조격, 충분한 수분 섭취. 이 5가지 중 단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내일의 자유를 만듭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몸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을 뿐입니다. 오늘 그 기다림을 끝내세요. 당신의 다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당신의 삶은 여전히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걸음을 걸으셨나요? 혹시 예전보다 걷기가 힘들어졌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의 신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당신의 다리가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다시 움직이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관절을 지키는 구체적인 운동법과 통증 완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든 분들을 위한 실제 따라하기 쉬운 근육 회복 루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힘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과 희망을 나누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다리가 가볍고 마음이 따뜻하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통장 잔액 때문에 기초연금이 끊긴다니 그게 말이 돼요? 나는 지금도 그날의 전화 한 통을 잊을 수 없다. 복지관 상담실에서 한 어르신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 선생, 나 이번 달에 연금이 안 들어왔어요. 통장에 잠깐 돈 좀 들어왔을 뿐인데요. 그 말이 내 가슴을 꽉 조였다. 수십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던 그 돈은 어르신께 매달의 희망이었다. 그런데 그 희망이 통장 숫자 몇 개 때문에 사라진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기초연금은 65세 넘으면 누구나 받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통장의 돈이 일정 금액을 넘는 순간 그 누구나에서 조용히 빠져나오게 된다. 모르면 잃는다. 알면 지킬 수 있다. 그 차이 하나가 노후의 평안을 가른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월 344G 고 10원. 작년보다 7,700원이 올랐다. 이 돈이 크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매달 34만 원, 1년이면 480만 원, 10년이면 4,100만 원이다. 은퇴자에게는 이게 생명줄이다. 그런데 이 돈이 소득인 정액이라는 계산 방식 하나로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소득이 없으니 당연히 받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는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당신은 여유 있으니 연금은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 냉정하지만 제도의 현실이다. 예를 들어보자. 통장에 1억 원이 들어있다면 2천만 원은 기본 공제로 빼주지만 나머지 8천만 원은 소득으로 환산된다.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약 26만 6천 원이 소득으로 계산된다. 즉, 실제로 돈을 벌지 않아도 소득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한다.
이 기준을 1만 원만 초과해도 탈락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 돈 잠깐 맡아둔 건데요. 쓰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제 돈은 냉정하다. 자녀가 잠깐 넣어준 돈이든 보험금이든 예금이든 일단 있다고 잡히면 끝이다. 나는 상담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났다. 작년에 만난 68세 최명학 어르신은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소득은 전혀 없었다. 그분은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집도 내 명의가 아닌데 왜 못 받느냐며 울먹였다. 하지만 전세금도 재산으로 본다. 정부는 지역별 기본 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000지 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해 월소득으로 계산한다. 그 차이로 어르신은 탈락했다. 나는 집도 없는데 라고 하시던 그 말이 오래 남았다. 이건 억울함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의 언어를 모르면 제도의 문턱에서 미끄러진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 영상을 통해 반드시 전하고 싶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삶의 여유를 되찾는 권리다.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제도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기초연금은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소득 플러스 재산을 합쳐 소득 인정액, 소득 환산 기준을 계산한다. 예금, 보험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심지어 가족이 잠깐 넣은 돈까지도 이 계산에 포함된다. 즉,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없어도 탈락이고 재산이 적어도 일정 소득이 있으면 역시 탈락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다. 2025년부터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으로 인상됐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112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188만 원의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결국 실제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131만 6천 원이다. 즉,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기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이 제도가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나 현명하게 이용할 수는 있다고 믿는다. 누군가는 모르고 잃고 누군가는 알아서 챙긴다. 그 차이는 공부의 차이이고 관심의 차이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은퇴 후 10년의 삶을 바꾼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라. 내 통장에는 혹시 나도 모르게 기준을 넘는 돈이 들어있지 않은가? 그 돈이 나를 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초연금의 문을 닫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자. 도대체 어떤 실수들이 연금을 끊어버리는 걸까? 그리고 그 실수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당신이 몰랐던 9가지 함정,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리겠다. 나는 은행 창구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수없이 같은 장면을 보았다. 상담 테이블 너머로 어르신이 조심스레 물었다. 이거 잠깐 넣었다 빼면 괜찮죠? 그리고 몇 달 뒤 그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윤 선생, 기초연금이 끊겼어요. 그냥 자식 통장 좀 도와준 건데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몰라서 손해를 본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9가지 실수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 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연금이 끊길 수 있다. 첫 번째 실수, 가족 간의 돈 이동. 잠깐 맡겼다가 돌려받았을 뿐인데요. 이렇게 말해도 통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체 기록을 증여로 볼 수 있다.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송금하면 그 흔적은 그대로 남고 그 돈은 재산으로 포함된다. 한 번이라도 큰 금액이 오가면 그건 이미 데이터로 저장된다. 한 70대 부부는 자녀가 집을 살며 일시적으로 부모 통장에 계약금을 넣었다가 돌려준 적이 있었다.
그 돈은 우리 돈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심사에서는 재산으로 잡혀 탈락했다. 그분의 한숨이 잊히지 않았다. 두 번째 실수. 자녀 명의 적금을 본인이 관리하는 경우. 아들 이름으로 넣은 건데요. 나중에 내가 찾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끝이다. 제도는 명의보다 실제 사용자를 본다. 부모가 입금하고 출금까지 하면 그건 부모의 자산으로 본다. 실제로 한 어머니가 이런 이유로 연금 전액 삭감 판정을 받았다. 세 번째 실수. 부동산을 자녀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것. 노후에 세금 아끼려는 마음으로 이참에 자식한테 싸게 넘기자고 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세보다 너무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면 그 차액이 증여로 간주된다. 그 결과 증여세뿐 아니라 기초연금에서도 재산이 줄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은 여전히 유지됐다는 논리로 연금 감액이 이루어진다. 네 번째 실수. 폐업 신고를 안 한 사업자. 가게 문 닫은 지 오래됐어요.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다. 사업자 등록이 살아있으면 정부는 추정소득을 계산한다. 실제로 돈을 벌지 않아도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건 기초연금 계산에서 매우 치명적이다. 반드시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다섯 번째 실수. 고급 자동차 보유. 2025년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사라지고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고급차로 본다. 그 금액은 전액 소득으로 환산된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전부가 소득으로 계산된다. 반면 3천만 원짜리 차량은 일반 자동차로 분류되어 14%만 반영된다.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여섯 번째 실수. 보험 해약금. 오래된 보험 하나 정리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해약금은 일시적 소득으로 계산된다. 해약금이 2천만 원 이상이면 그 순간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훌쩍 넘는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보험을 해약한 다음 달에 바로 연금이 중단됐다. 일곱 번째 실수. 자녀 명의 통장을 부모가 사용하는 경우. 이건 세무조사에서도 자주 걸린다. 자녀 이름이지만 부모가 자유롭게 입출금하면 그것은 부모 자산이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면 바로 추적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금융거래 데이터를 국세청과 연동해보기 때문에 숨길 수 없다. 여덟 번째 실수.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것. 그냥 조용히 받으면 모르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국세청과 연계돼 자동으로 파악된다. 신고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이익이다. 소득이 잡히는 순간 연금은 바로 탈락이다. 아홉 번째 실수. 최근 5년간 재산 정리 기록. 기초연금은 현재만 보는 게 아니다. 최근 5년간의 금융거래와 부동산 변동을 모두 살펴본다. 예를 들어 몇 달 전에 아파트를 팔고 현금을 들고 있다면 지금은 집이 없어도 그 현금은 그대로 금융재산으로 계산된다. 그 돈 다 썼어요 라고 말해도 그 사용 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면 끝이다. 이 9가지 실수 중 하나라도 걸리면 기초연금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다. 이건 되돌릴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된다. 제도를 이해하고 증거를 남기고 기준을 충족시키면 다시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은 이것이다. 기초연금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제도를 이해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권리라는 사실이다. 지금부터는 이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다. 몰랐어요 라는 말 대신 이제는 알았어요 라는 말로 바꾸기 위해서. 기초연금이란 제도는 단순히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그건 10년 후에 내 삶을 설계하는 종합재무전략에 가깝다. 그래서 나는 늘 상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오늘은 그 시작을 돕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키는 5가지 준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한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수많은 시니어 상담을 통해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전략들이다. 첫 번째 준비. 가구 기준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일도 없고 집도 없어요. 그런데 왜 탈락이에요? 하지만 기초연금은 개인 기준이 아니라 가구 기준으로 심사한다. 예를 들어 아내가 소득이 없더라도 남편이 월급을 받으면 그 소득이 모두 합산된다. 반대로 남편이 은퇴했더라도 아내가 임대 수익이 있으면 마찬가지다. 나는 어려운데 배우자가 조금 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것이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억울함이 줄어든다. 기초연금은 내가 어려운가를 묻는 제도가 아니라 가구 전체가 어려운가를 묻는 제도다. 따라서 부부 합산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준비. 금융재산은 5년 전부터 천천히 정리하라.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신청 시점에 맞춰 예금이나 부동산을 급히 정리한다. 하지만 그건 위험한 선택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5년간의 자산 이동 내역을 모두 본다. 예를 들어 2년 전에 아파트를 팔고 3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지금 그 돈이 없더라도 금융재산으로 잡힌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후 설계를 할 때는 최소 5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급한 매각보다 점진적인 구조조정이 안전하다. 자녀 증여, 보험 해약, 대규모 이체 등은 미리 기록을 남기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준비. 차량은 한 대, 시세는 4천만 원 미만. 기초연금 계산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게 바로 자동차다. 내 차는 오래됐어요. 그냥 타는 거예요. 하지만 정부의 기준은 감정이 없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차로 분류되고 그 금액이 전액 소득으로 환산된다. 2대 이상이면 각각 계산된다. 예를 들어 4,500만 원짜리 SUV와 1,500만 원짜리 경차를 함께 보유하고 있으면 총 6천만 원이 재산으로 잡힌다. 그러므로 기초연금을 생각한다면 차량은 한 대만, 그리고 시세는 4천만 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재정 항목으로 생각해야 한다. 네 번째 준비.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폐업하라. 가게 문은 닫았는데요. 사업자만 남아있어요. 이 말 정말 자주 듣는다. 문제는 사업자 등록이 남아있으면 정부는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점이다. 심사 시 추정소득이 자동으로 잡힌다. 실제로 돈을 벌지 않아도 있는 것처럼 계산되기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즉시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서류 한 장이 평생의 연금을 지켜준다. 다섯 번째 준비. 자녀 명의 자산을 점검하라. 이건 생각보다 중요하다. 자녀 명의 통장이지만 부모가 자유롭게 입출금하면 그건 부모 자산이다. 실제로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명의보다 실질 사용권을 본다. 예를 들어 딸 이름의 통장에 5천만 원이 있고 어머니가 매달 인출해 생활비로 쓰고 있다면 그 돈은 전액 어머니의 재산으로 본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 관리만 하고 실제로 부모가 손을 대지 않는다면 그건 자녀의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핵심은 누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느냐다. 이 5가지는 단순한 팁이 아니다. 그건 연금을 지키는 5개의 방패다. 실제 상담을 해보면 탈락 사유의 80%가 바로 이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휴대폰 메모장이라도 열어 이렇게 적어두시라. 가구 기준 확인, 금융 5년 관리, 차량 4천 이하, 사업자 폐업, 자녀 통장 점검. 이 5줄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더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들어가 보자. 그래서 실제로 뭘 해야 하나요? 바로 그 답을 다음 부분에서 단계별로 알려드리겠다.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은행이나 주민센터 가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제부터는 추상적인 조언이 아니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전 단계를 말씀드리겠다. 이건 제가 수백 명의 시니어 상담을 하며 직접 정리한 방법이다. 첫째, 예금은 반드시 쪼개서 관리하라. 대부분 어르신들은 이렇게 하신다. 그냥 한 통장에 다 넣어두면 편하잖아. 하지만 그 편함이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통장 잔액이 그대로 재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통장 하나에 1억 원이 들어있다면 2천만 원 기본 공제를 빼고 남은 8천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된다. 8천만 원 액그 4%, 12개월, 1갤리 월 26만 6천 원의 소득이 생긴 것으로 계산된다. 그렇게 되면 연금 기준을 넘기 쉽다. 하지만 이 돈을 목적별로 나눠 관리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생활비 통장, 공과금 통장, 자녀 지원 통장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면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생활자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단순히 통장을 여러 개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다. 입출금 내역이 생활비로 쓰였다는 흔적이 남아야 한다. 실제로 관리비, 자동이체나 병원비 결제, 식비 결제가 잡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기록들이 제도적 증거로 작용한다. 둘째, 보험은 무조건 해약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먼저 물어라. 보험 해약하면 당장 돈이 생기니까 생활비로 쓰면 되잖아요. 이 말이 탈락의 시작이다. 보험 해약금은 일시적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5년 유지한 보험을 해약해 2,500만 원을 받았다면 그달부터 소득 인정액이 급등해 연금이 끊긴다. 반면 보장성 보험은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환급금이 크다면 당장 해약하지 말고 보장 항목만 줄이거나 전문가 상담을 거쳐야 한다. 지금 돈이 급하다는 이유로 서둘렀다가는 10년치 연금을 잃을 수 있다. 셋째, 전세는 월세로 일부 전환하라.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이다. 전세 보증금은 내 돈이 아닌데도 재산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 6천만 원이면 정부는 이 돈의 4%를 소득으로 계산해 매달 약 53만 원을 번 것처럼 간주한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초과되는 것이다. 그럴 땐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라.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6천에서 3천만 원으로 줄이고 월세 40만 원으로 바꾸면 보증금이 줄어들면서 소득 인정액은 낮아지고 월세는 지출로 잡혀서 유리해진다. 단, 실제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하며 월세 이체 내역도 증거로 남아야 한다. 형식만 월세로 바꾸고 실제로 돈을 내지 않으면 조사 대상이 된다. 넷째, 세무사나 공인중개사 상담을 활용하라.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굳이 전문가까지 찾아가야 하나요? 하지만 바로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탈락한다. 왜냐하면 애매한 재산 구조를 설명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금 4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3천, 차량 시세 1천만 원이면 기준을 살짝 초과한다. 하지만 만약 차량이 폐차 직전이고 예금 중 절반이 자녀의 병원비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로 증명만 하면 충분히 제외시킬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건 진술이 아니라 증거다. 영수증, 이체 내역, 계약서, 폐차 확인서 등이 실제로 판단 기준이 된다. 게다가 요즘은 지자체 무료 상담 프로그램도 많다. 복지관, 주민센터, 노인회관에도 세무자문 창구가 있다. 돈이 아니라 정보를 아끼지 마라. 그게 가장 큰 손해다. 다섯째, 신청은 반드시 내가 직접 해야 한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100% 탈락이다. 심지어 서류 하나 빠졌다고 탈락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가 누락되거나 오래된 CMA 계좌를 제출하지 않아도 은닉재산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신청 전 반드시 4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돌봄 서비스 중복 여부. 2.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3. 모든 금융계좌 내역. 4. 배우자 소득 및 재산 합산 여부. 이 4가지가 완벽히 준비돼야 심사에서 안전하다. 기초연금은 기다린다고 생기지 않는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주민센터 한 번, 방문, 서류 몇 장 제출, 그리고 내 이름으로 신청서에 사인 한 번. 그게 노후의 안정으로 이어진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혹시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움직일 때다. 다음 부분에서는 실제로 신청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와 신청 후에 연금을 꾸준히 유지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다. 기초연금 신청은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했으니 됐겠지 하고 안심하지만 그게 바로 2번째 실수의 시작이다. 신청 이후에도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연금이 중단되거나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 신청 후에 연금을 오래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관리 전략이다. 첫째, 5년간의 금융 흐름을 투명하게 남겨라. 기초연금은 단 한 번의 심사로 끝나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재심사가 이루어진다. 특히 재산 변동, 보험 해약, 부동산 거래 등이 있으면 즉시 확인된다. 그래서 통장 거래 내역, 계좌 간 이체 기록, 현금 인출 내역 등을 깔끔하게 정리해 두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생활비를 보냈다면 생활비 메모를 남기고 병원비로 인출했다면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라. 이런 세세한 기록들이 재심사 때 이건 단순한 소비였다 는 증거로 작용한다. 한 72세 어르신은 3년 전 자녀가 결혼할 때 도와주기 위해 2천만 원을 송금했다가 그것이 증여로 오해받아 연금이 중단된 적이 있다. 하지만 나중에 결혼식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제출하자 다시 회복됐다. 기록은 곧 방패다. 둘째, 자동차는 상태가 바뀌면 바로 신고하라. 자동차를 폐차했거나 팔았다면 그 즉시 구청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연금심사는 될 2년 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팔았는데도 시스템에선 보유 중으로 잡혀 있으면 탈락한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연금 계산의 변수다. 그러니 변화가 생기면 바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자. 셋째,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반드시 증거를 남겨라. 아들한테 돈 빌려줬는데요. 나중에 돌려받았어요. 이 말이 아무리 진심이라도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본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간단히라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 차용증에는 금액, 날짜, 상환 계획을 적고 서로 서명하면 된다. 그게 없다면 무상 이전으로 판단되어 기초연금이 끊길 수 있다. 한 68세 부부는 딸 결혼자금 5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차용증이 없어 연금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뒤늦게 증빙을 제출한 후 복구되었다. 제도는 감정이 아닌 서류로 움직인다. 넷째, 보험을 새로 가입할 때도 신중하라.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연금 수령 중에도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가입한다. 문제는 일부 저축성 보험이 추가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심사 시 불이익이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만기 환급형 상품은 예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므로 피해야 한다. 반면 의료실비, 암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순수 보장성 보험은 문제없다. 요약하자면
만기 환급금이 있다면 조심하라.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때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나 금융 전문가에게 이게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나요? 라고 확인하라. 그 한마디가 10년치 연금을 지킨다. 다섯째, 연금과 다른 복지제도를 함께 설계하라. 기초연금 하나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매달 34만 원 들어오는데 약값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부는 기초연금 외에도 다양한 노후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택연금, 농지연금, 노인 일자리,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있다. 주택연금은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생활비를 받는 제도다. 농지연금은 논밭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노인 일자리는 건강한 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월 30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이 활동비는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 네 가지는 기초연금과 병행이 가능하다. 단,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한다. 즉, 연금은 받는 돈을 늘리는 게 아니라 복지의 퍼즐을 완성하는 일이다. 여섯째, 반드시 재심사 통지서를 챙겨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필 2년에 한 번씩 재심사 안내를 보낸다. 이 통지서를 놓치면 서류 제출 기한이 지나서 자동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우편물을 늦게 확인해 손해보는 일이 많다. 이럴 때는 공단 고객센터 13555로 전화해서 전자문서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돈을 지킨다. 이 모든 걸 실천하면 기초연금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두 번째 월급이 된다. 통장에 돈이 찍힐 때마다 그건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감이다. 이번 달도 들어왔네. 이 한마디가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다음 부분에서는 기초연금 외에도 시니어가 활용할 수 있는 국가지원제도 4가지를 자세히 소개하겠다. 이건 실제로 연금보다 더 든든한 보이지 않는 연금이 될 것이다.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다. 한 달에 34만 원 가지고는 약값 내기도 빠듯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늘 이렇게 답한다. 정부가 준비해둔 건 기초연금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다 쓰지 못했을 뿐이에요. 오늘은 그 아직 쓰지 못한 4가지 제도를 알려드리려 한다.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받는 방법이 아니라 노후를 안정적으로 완성하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들이다. 첫 번째, 주택연금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다. 내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해요. 집을 팔아야 할까요? 아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라.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주택연금이다. 이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는 제도다. 집은 그대로 내 명의로 남고 쫓겨날 일도 없다. 법으로 보호된다. 2025년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주택의 공시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70대 부부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사망 후에도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고 원한다면 집을 팔아 상환할 수도 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HF 또는 가까운 은행에서 가능하다. 집은 그대로 두고 삶의 여유만 가져오자. 그것이 주택연금의 진짜 가치다. 두 번째, 농지연금. 나는 집도 없고 시골밭 하나뿐이야. 그걸로 뭘 해요? 그 밭이 당신의 노후 자산이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다. 65세 이상, 5년 이상 농사를 지었거나 실제로 경작했던 땅이면 가능하다.
밭을 팔지 않아도 매달 2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지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기초연금 산정 시 불리하지 않게 반영되므로 병행도 가능하다. 묶여있는 땅을 살아있는 돈으로 바꾸는 길, 그것이 농지연금이다. 세 번째,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몸은 아직 괜찮은데 나이 많다고 안 뽑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만든 제도가 있다.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 이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다.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돕는 등하교 도우미, 복지관이나 공원에서 환경 정리, 취약계층 어르신을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등. 하루 2-3시간, 주 3회만 일하면 한 달 약 27만에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놀라운 건 이 돈이 기초연금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기초연금도 받고 활동비도 받을 수 있다. 몸도 움직이고 마음도 외롭지 않고 지갑도 든든해지는 일석삼조의 기회다. 신청은 매년 11월, 12월 사이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나는 아직 사회의 일원이다. 이 확신이 노후를 지탱한다. 네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자식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그건 나랑 상관없어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다. 실제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다.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병원비가 거의 무료에 가깝다. 수술비, 약값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로 월세 20만 원 가까이 보조받을 수도 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매달 50만 원 이상이 들어온다. 게다가 자녀가 따로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말고 혹시나가 다행히로 바뀔 수 있는 기회로 보자. 이 네 가지는 모두 기초연금과 함께 설계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제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된 노후 생태계다.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안정된 노후를, 모르는 사람은 불안한 노후를 맞는다. 결국 지식이 연금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다. 기초연금은 신청이 아니라 설계다. 지식을 쌓고 준비한 사람만이 매달 통장에 찍히는 그 한 줄의 숫자에 마음의 안정을 더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준비의 시작이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의 부모님, 친구, 이웃에게 공유해주세요. 이건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야.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항상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윤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